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과 감정, 그리고 친밀한 관계의 필요성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의 부부관계와 건강한 삶의 조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안전과 건강을 바탕으로 한 행복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탐구해 봅시다. 이 주제를 통해 사랑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70세의 김할머니와 90세의 박할아버지인 노부부가 한 중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박할아버지의 며느리에 따르면 김할머니는 종종 한밤중에 남편을 이유 없이 때린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할아버지는 김할머니가 내가 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를 듣고 그 나이에 과연 필요한가?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이후 조정자는 김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었고 김할머니는 가족들의 말을 부정하며 우리는 사실 매우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당시 박 할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 능력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김할머니는 노년에는 두 사람이 서로 잘 맞으면 된다고 말하며 이후 박 할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된 후 둘은 화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적인 활동이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 생각하고 노년층은 더 이상 그러한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정상적인 생리적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활동의 빈도가 감소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50대의 경우 주당 평균 5회, 65세가 되면 주 1회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젊었을 때 빈도가 높았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61세 사이의 노년층 중 53%는 매달 한 번 정도 부부 관계를 갖고 39%는 매달 3회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체력이 부족하고 신체 기능이 쇠퇴했는데 왜 굳이 이런 활동을 계속할까? 라고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욕망은 인간 감정과 정신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며 건강한 신체와 마음의 표현입니다. 노년층이 적절히 이런 활동을 유지한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행복감 증가 및 가정 화목 유지. 부부 간의 친밀한 접촉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뇌에 즐거움을 주고 나쁜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 면역력 향상 및 신체 노화 방지. 오랜 기간 억눌린 감정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적절한 활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 호르몬 분비 개선. 특히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여 외모와 활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적절한 활동은 난소를 자극하고 내분비 기능을 개선하여 정신적 활력을 높입니다. 넷, 심폐 기능 강화. 활동은 적당한 체력 소모를 요구하며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조율하여 전신 건강을 증진합니다. 노년층이 주의할 점. 노년 부부관계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체 상태와 한계에 맞게 진행해야 하며 무리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 조절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흥분은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년 여성의 경우 간이 뻐근하거나 통증을 느낀다면 적당히 윤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 필요가 충족되었더라도 안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에이즈를 예방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년 에이즈 환자의 주요 감염 경로는 성관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노년층의 에이즈 환자 수는 5배 증가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의 에이즈 감염자는 3만 7천 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합니다. 그중 노년 남성의 감염자 수는 노년 여성보다 많아 약 77%를 차지합니다. 노년층의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노년층의 신체적, 심리적 욕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과 에이즈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입니다. 노년층이 에이즈를 예방하려면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올바르게 콘돔을 사용하고 몸가짐을 청결히 하며 가급적 혼외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유익한 취미를 기르며 적절한 사교 활동에 참여하여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고위험 행동이 있었다면 72시간 이내에 노출 후 예방약을 사용하여 감염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감염 후에는 숨기지 말고 즉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치료에 협조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수많은 노년층이 생리적, 심리적 이해와 관심,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노년층의 필요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노년층 스스로도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필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자신과 파트너의 건강을 책임져야 합니다.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관계를 가질 때 다음 몇 가지 부위는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사랑하더라도 이 두 부위는 함부로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목입니다. 목과 무릎 뒤쪽은 자주 보라색 자국이 생기는데 이는 흔히 키스마크라고 불립니다. 사실 키스마크는 피부 아래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인 연조직 타박상에 해당합니다. 간단히 말해 목에 생기는 멍은 기계적 자반이라는 학명으로 불리며 이는 피부에 분포된 많은 모세혈관이 압력으로 인해 혈관 벽의 투과성이 증가하고 적혈구가 진피층으로 새어나와 새빨간 자국을 형성하는 현상입니다. 목은 매우 위험한 부위이므로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동맥동이 있는 경부는 압력을 받을 경우 신호를 신경을 통해 심장과 혈관으로 전달하여 심박수를 느리게 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뇌로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쉽게 기절할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귀. 목 외에도 귀 역시 특히 주의해야 할 부위입니다. 특히 귀를 강하게 키스해서는 안 됩니다. 연인이 키스를 하는 행위는 본래 로맨틱한 행동이지만 지나치게 뜨겁게 몰입하거나 키스 시간이 너무 길거나 너무 강하게 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한 키스는 고막 파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외상성 고막 파열은 주로 뺨을 때리는 등의 외부 충격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키스로 인해 양쪽 고막의 압력이 불균형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막 파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외상성 고막 파열. 둘째, 만성 중이염. 외상성 고막 파열의 증상은 보통 파열 부위가 예리하며 분비물이 없고 귀가 매우 아픕니다. 반면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파열은 점진적으로 악화되며 파열 부위가 둥글고 부드럽고 귀에서 분비물이 나오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청력에 영향을 미치며 대략 20에서 30데시벨의 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 외상성 고막 파열은 가벼운 경우 스스로 회복될 수 있으며 만성 중이염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인끼리 키스를 할 때는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같은 연인이 아니더라도 연인과의 키스가 고막 파열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막이 파열된 원인은 귀를 너무 많이 만져서가 아니라 입술 대 입술 키스를 강하게 하면서 고막을 흡입해 파열시킨 것입니다. 인간의 입, 코, 귀끝은 한쪽 귀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인이 키스를 지나치게 강렬하게 하면
중이 강의 압력 변화가 생기고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로 외이도와 중이도의 압력이 불균형해져 결국 고막이 파열됩니다. 고막이 파열되면 이명이 생기고 귀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이후의 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키스마크를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 만약 실수로 몸에 키스마크가 남았다면 보통 7에서 10일이 지나야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에 이러한 자국이 생겼다면 직장이나 특정 상황에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키스마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타민C를 섭취합니다. 비타민C는 혈관을 더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모세혈관의 저항력을 강화하며 상처를 더 빨리 치유하고 손상된 조직의 복구를 촉진하며 철 함유 색소의 흡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얼음찜질. 키스마크가 생기면 즉시 얼음찜질을 해야 합니다. 얼음 주머니나 차가워진 숟가락을 사용해 키스마크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얼음을 수건에 싸서 키스마크 부위에 대어줄 수 있습니다. 찜질 시간은 최대 2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몇 분 쉬고 다시 찜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당한 마사지. 키스마크는 본질적으로 멍이며 적당한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키스마크를 더 빨리 제거하고 심한 키스마크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를 할 때는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자기 전에 하면 살이 찌는 4가지 습관입니다. 우리가 늙었을 때 못지않게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의사들도 매일 실천하는 이 방법들. 단명하고 싶지 않다면 꼭 읽어보세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약을 먹는 것보다 음식을 먹는 것이 낫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낫다. 숙면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잠을 자는 것은 가장 훌륭한 신장관리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오장육부가 휴식을 취하고 세포가 지속적으로 회복됩니다. 따라서 좋은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좋은 습관을 기르면 살이 찔 수 있지만 나쁜 습관은 살을 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3가지 나쁜 습관과 4가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하나, 잠들기 전 3가지 나쁜 습관. 첫째, 야식을 먹는 것. 만약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 이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야식은 염분이 많고 지방 함량이 높으며 섬유질이 적은 음식들입니다. 잠들기 전에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화끈거리는 느낌을 주고 위식도 역류나 변비, 대변 건조, 소화불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수면의 질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야식을 먹고 바로 잠드는 습관은 칼슘 배출의 최적 시기에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만들어 칼슘이 체내에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 작은 결석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 신장 결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야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위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40% 높습니다. 야식은 위점막 세포의 재생과 회복 과정을 방해하며 음식물이 위 안에 오래 머물러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점막을 자극하여 점막 손상, 궤양, 면역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음식에 발암, 물질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물질이 위에 오래 남아 점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위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잠들기 3-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 레드와인을 마시는 것.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레드와인을 마시면 수면에 좋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레드와인이 좋긴 하지만 잠들기 전에 마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와인을 마시면 잠드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술을 마시고 잠들면 꿈이 많아지고 깊게 잠들지 못하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면 간에 부담을 주고 소화기관의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여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영국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알코올 음료는 매우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잠들기 전에 한 잔의 레드와인을 마시면 입이 건조해지고 치아의 칼슘이 빠르게 흡수되며 구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는 알코올이 구강암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지 마세요. 레드와인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 번째, 화가 난 채로 잠들기. 잠들기 전에 화를 풀지 않고 그대로 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잠을 선택하고 잠들면 더 이상 화나는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와 다툰 후 불쾌한 감정을 가진 채 잠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화난 상태에서 잠들면 기혈순환이 불균형해지고 일시적인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의 한 의료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화가 난 채 잠들면 화가 난 사건을 더욱 잊기 어려워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품질의 수면을 원하거나 화나는 일을 잊고 싶다면 화난 상태에서 잠드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만약 화가 났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정을 조절하여 마음이 진정된 상태에서 잠들어야 합니다. 작은 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고 수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둘, 잠들기 전 4가지 살찌는 좋은 습관. 첫째, 자기 전에 양치질하기. 아침 양치질보다 자기 전 양치질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면 입안에 쌓인 찌꺼기를 제거하여 치아를 보호하고 편안한 수면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기 전에 이를 깨끗이 닦으면 심장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하며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둘째, 발을 담그는 습관. 잠들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잠들기 전에 발을 담그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면 다리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발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약 40도 정도의 물로 발을 담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이 종아리까지 닿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적어도 발목을 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발을 담그는 시간은 너무 길지 않아야 하며 발등이 붉어지고 몸에 약간 땀이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간경 두드리기. 잠들기 전에 간경을 두드리는 것은 몸의 해독을 돕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경은 허벅지 안쪽 정중앙, 속옷 선 부근에 위치합니다. 잠들기 전 약 40cm 정도의 밀대를 준비하여 자연스럽게 침대에 누워 두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발을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이때 허벅지 안쪽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고 밀대를 손에 쥔 후 허벅지 뿌리부터 무릎 관절 앞까지 두드립니다. 힘은 점차 강도를 늘리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한쪽을 다 두드린 후 밀대를 반대 손으로 바꾸어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두드리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각각 약 10분 정도씩 진행하면 됩니다. 넷째, 복부 마사지. 고대부터 복부 마사지는 건강 관리의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복부가 다양한 내장 기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복부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허리와 복부에 쌓인 지방을 제거하고 뱃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복부를 마사지하면 수면을 돕고 변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복부를 마사지하면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대장을 자극하여 가스를 배출하게 도와줍니다. 가스를 배출하지 못하면 대장이 팽창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밤 잠들기 전 복부 마사지를 실천하면 수면 촉진과 변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할 4가지 일. 첫째, 자시와 오시에 숙면하기. 이는 인체의 기운이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는 시간대로 음기를 보충하고 양기를 보충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가장 쉽게 잠들 수 있고 수면의 질이 가장 좋아 반쪽의 노력으로 2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밤중과 한밤중에 잠을 잘 때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혈기가 순환한다. 수면은 간경관이 순환하는 시기이므로 이 기간 동안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가슴앓이, 구강 통증, 목마름, 신경질적 증가, 피로,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 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장이 순환하는 시기인 만큼 점심시간에는 하루 최소 30분 이상 낮잠을 자면서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0분 정도의 짧은 수면이 적당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면 10분 동안 책상에 누워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오랜 시간 앉아 있지 않기. 미국 의학협회 뇌과학 저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앉아 있는 시간이 4시간 이하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11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향후 3년 내 사망 위험이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호주 연구진이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상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절대 오래 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작업 중에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걷거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차를 많이 마시세요. 의국집에서는 차를 만병의 약으로 불렀습니다.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차는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을 포함하며 비타민 A, C, E와 같은 항노화에 필수적인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모두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름에 녹차를 적당하게 마신다. 민들레와 모란꽃을 녹차에 첨가해 민들레, 녹차와 모란꽃으로 마시면 건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녹차의 천연영양제는 노화 방지, 항암, 살균, 항염증 효과가 있어 다른 차보다 효과적이다. 민들레는 최고의 여름 약초로 불리며 자연 항생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민들레는 열을 내리고 목의 염증, 인후염, 편도선염 등 만성 염증을 개선하며 간 건강을 보호하고 간 손상을 예방합니다. 특히 술이나 담배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차입니다. 개화는 향이 상쾌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기침을 멈추고 가래를 없애며 폐를 윤택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섞어 차로 마시면 열을 내리고 염증을 줄이며 간을 보호하고 해독을 돕고 정신을 맑게 하며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넷째,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생명은 멈추지 않고 운동은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기혈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며 질병과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됩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신체의 각 시스템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신진대사가 빨라지며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성인은 단지 규칙적으로 걷기만 해도 12주 이상 지속하면 몸이 균형 잡히고 허리가 가늘어지며 체력이 좋아지고 쉽게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두통, 요통, 어깨 통증 등을 완화하고 수면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성인이라면 매일 걷기, 운동을 규칙적인 평생 운동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일 30분 걷기, 운동을 하면 성인병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만 볼을 걷는 사람은 심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60% 감소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다리 굽히기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 해도 하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야외 산책을 하거나 수영, 배드민턴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미룰 이유는 이제 없습니다. 생명은 운동에 달려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노년이 되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최신의 노년 관점을 소개합니다. 집에서 밥 먹고 아이를 돌보며 잠만 자는 은퇴 후 생활이라는 기존의 노년 관점은 이미 시대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노년층은 최신의 노년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노년 관점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즐기는 새로운 노년층이 되세요. 가을이 다시 봄의 색깔을 띠는 것처럼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년 관점을 시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약간의 돈과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몇몇 친구들과 함께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가진다면 가능합니다. 최신 노년 관점에 따르면 여러분은 16명의 노년 동반자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 노년 동반자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노년 동반자는 결혼 관계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과 친구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둘, 여러분은 몇 명의 노년 동반자를 가지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의 답이 한 명뿐이다라면 이는 여러분의 생활이 매우 폐쇄적이고 소극적임을 의미합니다. 10명이 있다면 꽤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명이 있다면 축하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이 매우 다채롭고 활기차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셋, 노년 동반자 없이 살 수 있나요? 노년 동반자는 반드시 배우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노년을 함께 보내길 원한다면 이는 인생을 지나치게 좁히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넷, 왜 16명의 노년 동반자가 필요할까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100명의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은퇴 후 삶에 가장 만족하는 사람들은 평균 16명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은퇴 후 삶의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10명 미만의 친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단체와 감정적 지원은 은퇴 후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금전적인 요인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6가지 요소는 건강, 감정, 학습, 일, 신앙, 사회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올바른 노인 동반자를 찾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을 개선하고 기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년 동반자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노년층은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 동반자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단지 게으름의 변명일 뿐입니다. 친구 관계는 반드시 시간을 들여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젊을 때 바쁜 일상 때문에 좋은 친구를 만들지 못했다면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도 당신을 선택적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노년 동반자 목록을 다시 정리하세요. 건강 관리. 건강은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하며 특히 무릎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산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물질적 욕망을 낮추고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달 10만 원 정도의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노인대학에 등록하는 비용도 연간 몇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활동 내용은 매우 알차고 무엇보다 의료보험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입원해야 할 경우 의료보험은 큰 도움이 되며 의료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노년 동반자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자원봉사 조직, 취미 활동 모임, 반려동물 등 다양한 경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